안녕하세요. 잘 먹는 며느리예요. 여러분 혹시 약속 당일에 내 모습이 너무 마음에 안 들고 얼굴이 싫어서 그냥 약속을 다 취소하고 싶었던 적 있으세요? 또 어떤 날은 나름 열심히 잘 꾸미고 예쁘다고 생각을 하고 약속 장소에 나갔는데 막상 나갔더니 나보다 다 예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괜히 내가 너무 초라하고 작아져서 그냥 나 집에 가고 싶다. 이렇게 느꼈던 적은요. 저는 예전에 자주 그랬거든요. 사실 이 이야기는 며칠 전에 한 구독자분하고 통화를 하다가 제가 했던 이야기예요. 다이어트와 외모 강박에 대한 이야기로 말씀을 나누게 됐는데 저는 아주 어릴 때부터 고도 비만이었었고 20대를 정말 다이어트와 요요, 섭식장애, 또 건강의 문제까지 여러 가지 문제를 겪으면서 정말 고생을 많이 했다. 그래서 제가 그분께 저의 과거의 이 강박증과 그 강박증을 어떻게 극복을 했는지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말씀드렸어요. 나중에 통화를 마치면서 너무나 큰 용기가 됐고 도움이 됐다고 잘 해보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전화를 끊었거든요. 제가 전화를 끊고 나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제 구독자분들 중에 또 이런 분들이 계시다면 내 진짜 이야기가 도움이 될 수 있겠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저보다 나이가 어리신 10대, 20대, 30대 분들이 이런 강박증을 갖고 계신 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제가 그 시간을 너무 치열하게 겪었기 때문에 잘 알거든요. 그리고 얼마나 꽃다운 나이에 그렇게 시간을 허비하는 게 아까워요. 그래서 저는 그걸 좀 도와드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대한민국 여성 중에서 외모에 있어서 100% 자유롭다. 강박증이 전혀 없다라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 싶어요. 저도 그게 전혀 없다고 하면 거짓말일 거예요. 저도 여전히 예쁘게 꾸미는 것도 좋아하고 타고난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나름 저만의 관리도 또 열심히 하고 있어요. 하지만 제가 강박증을 겪을 때와 분명한 차이는 예전에는 남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나를 해치면서 했던 관리였다면 지금은 남이 아니라 진짜 나를 위해서 내가 잘 살기 위해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과거에 겪었던 그 지독했던 외모 강박증과 제가 그 강박증을 벗어날 때 실제로 도움이 됐던 것들을 좀 자세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저도 아끼는 동생한테 말해준다는 마음으로 얘기를 할 테니까 그냥 옆집 언니가 얘기한다 생각을 하시고 좀 편하게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은 한 몇 살쯤에 내 외모에 대한 평가를 시작하신 것 같아요? 저는 굉장히 어릴 때였어요. 초등학교 한 1학년쯤? 그때부터 저는 나는 살찌고 안 예쁘고 뭔가 잘못된 사람이다 라는 생각을 갖게 됐어요. 당시에 저는 이제 부모님하고 같이 살지 못하고 시골에 계신 할머니랑 같이 자라게 돼요. 그래서 저는 부모님을 자주 뵙지 못했고 그 시골이 참 심심하니까 친척들이 오는 게 너무너무 반가웠거든요. 근데 너무나 기다렸던 그 친척들이 오면 저한테 항상 했던 얘기가 너는 보니까 살찌는 체질이다. 너는 왜 볼 때마다 살이 찌냐. 야, 여자가 이렇게 살찌면 대우 못 받는다. 안 된다. 살 빼라. 이런 얘기를 그때부터 듣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또 저에게는 유난히 예쁜 그 사촌 여동생이 있거든요. 그 친구가 어릴 때부터 참 예뻤어요. 저는 굉장히 좀 통통하고 그 동생은 굉장히 마르고 인형같이 얼굴도 너무 예뻤거든요. 하얘가지고. 그러니까 어른들은 이제 동생을 데리고 오면 계속 제 앞에서 칭찬을 하시는 거예요. 아, 얘는 어쩜 이렇게 눈썹도 예쁘고 얼굴이 인형 같고 뭐 연예인 누구 닮았다. 뭐 아기가 있어서가 아니라 정말 예쁘니까 칭찬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한테는 자꾸 이제 살 얘기를 하게 되시는 거죠. 또 걱정이 돼서 그러신 건 알고 있어요, 저도. 지금도 생각나는 어떤 상황이 있는데 저의 손목을 잡아보고 그 동생의 손목을 잡으면서 저를 이렇게 탁 살짝 손목을 놓으면서 아, 얘는 뼈부터 텄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텄어라는 말이 이게 틀렸다는 뜻이었거든요. 그때 얘는 틀렸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너무 마음이 푹 내려앉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모님도 그때 안 계신 상황에서 제가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너무 위축이 되고 서럽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진짜 뭐가 잘못됐나? 나는 정말 틀렸나? 제가 나이가 어릴 때라서 그때는 뭐 수치심, 모멸감 그런 단어도 잘 모를 때거든요. 근데 지금 돌아보면 제가 느꼈던 게 딱 그런 감정이었던 것 같아요. 더 마음이 아팠던 이유가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그냥 타고난 것에 대한 이야기였기 때문이었어요. 내가 뭘 바꿀 수 있는 게 아닌데 내가 뼈가 굵은 걸 어떡하나. 그때부터 저의 그런 정체성, 자아 이미지가 왜곡된 거죠. 난 살찌는 사람이고 뚱뚱한 사람이고 나는 예쁘지 않은 사람이다. 그리고 더 밑에서는 이렇게 뚱뚱하고 예쁘지 않은 나는 결코 사랑받을 수 없다. 안전하지 않다라는 그런 부정적인 믿음을 이제 갖고 자라나게 돼요. 근데 이렇게 상처를 받는다고 해서 제가 음식을 안 먹었을까요? 아니에요. 제가 오히려 음식을 숨어서 먹기 시작해요. 막 과자 같은 것도 학교 갔다 오면서 몰래 사가지고 숨겨놓고 막 먹고, 밥도 안 볼 때 더 많이 막 퍼다가 더 많이 먹고. 왜 그렇게 먹어도 하는지 마음이 허해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먹으면서 늘 죄책감을 많이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먹고 나서도 또 만족이 안 되고, 그러니까 자꾸 더 많이 먹게 되고, 그렇게 계속 살이 찌면서 제가 안 해본 다이어트가 없어요. 근데 억울한 게 3kg를 빼면 5kg가 찌고 5kg를 빼면 10kg가 찌고, 나중에 저는 계속 더 살이 쪄가지고 이제 고도비만까지 가게 된 거예요. 원래 사람이 한 번에 초고도 비만까지 이렇게 가는 게 아니에요. 빼다가 더 찌고 또 빼다가 더 찌고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불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딱 그렇게 됐었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반에서 제일 뚱뚱한 애였어요. 그러다가 고등학생 다 막바지가 돼서 굉장히 수치심을 느낀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진짜 내가 살을 무조건 뺀다. 그냥 생으로 굶어가지고 그때 진짜 살을 갑자기 확 빼게 됐거든요. 거의 한 2달 만에 거의 20kg 가까이 뺐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계속 안 먹으면서 막 운동하고 유산소만 하고 해가지고 10kg 이상을 또 더 뺐죠. 그래서 제가 80kg 이상 나갔던 사람이 40kg 때까지 살을 빼게 된 거예요. 요즘 말로 뼈말라가 되거든요. 그때 정말 많은 친구들이 막 반응이 뜨거웠어요. 너무 예뻐졌다. 뭐 정말 한 번도 이성의 관심을 받아보지 못했는데 몇 반에 누가 너가 너무 예쁘다더라. 뭐 이런 얘기도 듣고, 사실 뭐 그렇게 예쁜 건 아니었는데 이제 여튼 살을 빼고 나니까 그런 얘기도 막 듣게 되는 거예요. 그런 생소한 막 반응과 칭찬을 들으니까 약간 그때 저는 마취총을 맞은 것처럼 이제 배고픔을 싹 잊었어요. 못 느끼겠더라고요. 근데 그게 독이었어요. 이게 굶어서 빼니까 나중에는 조금만 먹어도 살이 막 훅훅 찌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무서워서 못 먹고 계속 굶고, 결국에는 이제 머리가 막 빠지기 시작했어요. 진짜 제가 원래 머리숱이 진짜 많은 사람이었는데 머리가 한 반이 날라갔어요, 그때. 나중에 계속 굶으니까 이 손톱이 울퉁불퉁해지다가 막 다 찢어지는 거예요. 뭐 생리는 당연히 멈추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문제가 거식증을 겪다가 나중에는 폭식증이 오게 돼요. 그러니까 살아야 되니까 몸은 계속 먹게끔 하려고 해서 결국엔 폭식증을 걸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계속 굶다가 밤에 미친 듯이 먹고 막 위장이 찢어질 때까지 먹고 토가 나오고 또 운동을 하고 또 다시 쫄쫄 굶다가 미친 듯이 먹고 계속 이런 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음식을 먹으면 그냥 이렇게 넘어오게 되는 그런 상황까지 가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위장이 망가지니까 위장병이 너무 심했고, 거기다가 또 영양제는 얼마나 털어 먹는지 나중에는 이제 간까지 부어가지고 이제 간이 위를 눌러서 압박하니까 여러 가지로 통증을 느끼는 그런 상황이 와요. 막 또 누래졌었죠. 간이 안 좋으면 또 사람이 누래지니까.
그렇게 막 병원 다니고 만신창이었어요, 제가. 그때가 제가 아빠랑 이제 살게 됐을 때인데 어릴 때 저를 혼자 키우셨거든요. 근데 정말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저 어떻게 될까 봐. 근데 진짜 아빠 속을 제가 너무 많이 썩였어요. 지금 생각하면 너무 죄송하죠. 예. 그렇게 아프고 고통을 느끼면서도 제가 다이어트를 놓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 저는 살찌는 게 정말 죽기보다 싫었거든요. 그냥 죽는 것보다 더 무서웠던 것 같아요. 다시 살이 찌면 나는 존재 자체에 그 가치가 없어진다는 느낌? 그리고 또 제가 사람들의 칭찬에 중독이 되었어요. 처음 겪어보는 우월감이었거든요. 한 번도 사람들한테 뭔가 특별한 칭찬을 받지 못하다가 처음으로 외모에 대한 그런 칭찬을 받으니까 이걸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말랐어? 왜 이렇게 허리가 얇아? 이런 얘기를 들으면 저는 너무 잘난 것 같고 막 우쭐하고 되게 웃기죠. 그랬어요, 제가.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월의 다른 이름은 열등감이거든요. 우월과 열등은 하나예요. 내가 누군가보다 날씬해서 우월감을 느껴요. 예뻐 보여서 우월감을 느껴요. 그러면 다른 나보다 더 날씬하고 예쁜 사람을 보면 바로 열등감을 느끼는 거죠. 그러면서 저는 사람들을 볼 때 내가 더 우월해, 내가 더 열등해, 우월과 열등 게임을 하면서 그런 식으로 세상을 보고 있더라고요. 차라리 뭔가 공부에 대해서 내가 더 우월해지겠다 해서 뭔가 열심히 했다면 뭐 남는 거라도 있을 텐데 더 말라지는 걸로 우월해지려고 하니까 그야말로 뭐 제 살 깎아먹기고 저만 힘든 거죠. 이제 뒤에서는 너무나 처절한 다이어트를 하면서 이제 늘 겉으로는 화장을 열심히 하고 막 옷도 화려하게 입고 또 키도 작지 않은데 굽을 이만한 걸 신고 다녔어요, 제가. 그만큼 외모에만 미쳐 있던 거죠. 원래 빈수레가 요란하다고 진짜 아무런 자기 개발은 안 하고 그냥 꾸미는 거에만 미쳐 있었어요, 그때. 그랬던 제가 그럼 어떻게 외모 강박을 벗어나게 됐을까? 어느 날 새벽에 이제 원래도 복통이 심했는데 진짜 이거는 죽을 수 있겠다 싶을 정도의 엄청난 복통이 왔어요. 그래서 그날 밤에 저 스스로한테 진지하게 물어봤어요. 나 이렇게 살다가 그냥 갑자기 죽어도 나 정말 괜찮은가? 나는 진짜 지금 행복한 건가? 내가 뭘 위해서 이렇게 살고 있지? 이게 정말 내가 원하는 삶인가? 그렇게 물어보는데, 아닌 거예요. 갑자기 무섭더라고요. 이렇게 살다가 내 삶이 끝난다고? 안 되겠더라고요. 무엇보다 제가 저희 아빠가 제 삶의 전부였거든요. 근데 이렇게 삶을 바쳐서 키운 딸이 다이어트로 허비하다가 삶을 망가뜨리고 죽는다? 그럼 저희 아빠는 어떡하지? 안 돼, 안 돼. 그건 정말 안 되겠는 거예요. 그때 결심을 했어요. 이렇게 살지 않겠다. 더 이상 이런 다이어트를 하지 않겠다. 이제 그냥 이런 거 다 내려놓고 나 진짜 사람답게 살아보자라고 결단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그런 결심을 하면서 저는 정말로 다른 삶을 살게 돼요. 그때 제가 했던 실천들을 여러분께 지금부터 말씀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는 비교의 먹이를 끊었어요. 제가 어릴 때 아빠가 그런 말씀을 해주셨었거든요. 불행해지려면 남이 가진 걸 세어보고 행복해지려면 네가 가진 걸 세어봐라. 그 말씀을 하셨어요. 말씀대로 모든 불행은 이 비교에서 시작되는 게 맞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첫 번째로 멀리했던 게 요즘으로 치면 인스타그램. 그때 당시에 저에게는 싸이월드였거든요. 저는 싸이월드 세대니까 하루 종일 그때 막 사진을 막 100장 찍으면 몇 장 건져서 올리고
프로필 사진 맨날 음악 바꾸고 인기의 척도는 방문자수잖아요. 그래서 하루 종일 싸이월드 들랑달랑 거리면서 사진 올리고 막 사람들 사진 보고 다니고 누가 예쁘네, 누가 옷을 어떻게 입었네, 그냥 예뻐 보이려고 인기 얻으려고 또 다른 사람은 뭐 어떻게 사나 그런 거 보면서 시간을 진짜 많이 보냈었거든요. 근데 그걸 하면 할수록 기분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 기분이 나빠지거든요. 뭔가 조바심도 들고 비교 의식도 들고 재밌는 것 같지만 사실은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의식적으로 줄여나갔어요. 그리고 어느 순간에 그걸 이제 끊어냈거든요. 이게 처음엔 허전했는데 나중엔 뒤로 갈수록 머리가 맑아지더라고요. 에너지가 덜 새는 거죠. 그리고 내 진짜 삶에 더 집중을 잘 하게 되더라고요. 내가 만나는 사람, 내 앞에 있는 것들, 내 공간, 이런 진짜의 것에 더 집중을 하는 거죠. 그리고 어느 날은 제가 이제 그런 것들은 좀 멀리 하면서 자연에 많이 나갔었거든요. 저는 여러분께 자연을 가까이 하는 거 정말 추천을 많이 드려요. 그러니까 자연에 나갔는데 어느 날 문득 하늘이 저렇게 파랬었나? 나무가 저렇게 초록색이었나? 약간 너무 세상이 선명하게 보이는 거예요. 막 새소리도 정말 더 잘 들리고 마치 이렇게 저한테 막이 하나 씌워져 있던 게 이렇게 풀려난 것처럼 다른 세상을 보는 것 같더라고요. 아, 이런 게 진짜 살아있는 거구나. 저는 그때 그 느낌을 지금도 잊지 못해요. 가상세계에 제가 시간을 뺏기고 막 비교하던 걸 안 하니까 세상을 보는 느낌이 달라지는 거죠. 물론 요즘 SNS, 뭐 인스타그램, 뭐 유튜브, 지금 저도 뭐 유튜브를 하고 있고요. 뭐 틱톡 이런 것들이 무조건 나쁘다고 할 수는 없어요. 저도 일적으로 필요하거나 뭔가 도움이 되는 게 있다면 잘 활용을 해야죠. 하지만 중요한 건 내가 이거를 활용을 하는 건지 아니면 내가 사용을 당하고 있는 건지 이게 정말 내 삶에 유익한 게 맞는 건지 이게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외모와 자기 관리 시장은 굉장히 크잖아요. 우리를 계속 부족하다, 모자라다고 느끼게끔 하면서 돈을 버는 구조예요. 더 많은 걸 소비하게 해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안에서 좀 똑똑해져야 돼요. 내가 정말 도움이 되는 것들은 취하되 나를 해치거나 좋지 않은 감정을 들게 하거나 시간을 낭비하게 하는 것들은 과감하게 좀 내려놓는 거. 특히 외모 강박에 있어서는 SNS를 좀 멀리 하시는 게 너무너무너무 큰 도움이 돼요. 우리 부정적인 늑대한테 먹이를 그만 주자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했던 건 내 몸의 생김새가 아니라 기능에 집중해 본 거예요. 제가 어릴 때부터 통뼈였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뭐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손이 진짜 커요, 제가. 발도 250으로 되게 크고 전체적으로 뼈대가 되게 큰 편이에요. 아, 그냥 나는 왜 이렇게 통뼈인 거야? 너무 그게 싫고 짜증나고 그랬었어요. 손이 너무 크니까 이게 싫어서 더 예쁘게 보이려고 엄청 네일을 집착적으로 할 때가 있었단 말이에요. 지금은 뭐 제가 네일을 안 하지만 이렇게 손톱이 엄청 얇아지는데도 억지로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남편을 만났는데 저는 이게 되게 컴플렉스인데 남편이 손을 잡으면서 손이 커서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게 너무 좀 안 믿기고 뭐지? 그냥 칭찬을 그냥 해준 건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남편은 진짜 손이 큰 게 좋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결혼을 하고 첫 아이 낳고 이제 막 아이를 키우는데 정신 없잖아요. 그래서 가방 들고 뭐 이렇게 물병을 잡고 하는데 뒤에서 남편이 그러는 거예요. 아, 이거 봐요. 한 방에 물병 2개 잡는 거 역시 손이 커서 너무 좋아요. 이렇게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한테 남편이. 그때 제가 너무 어이가 없어서 이제 웃음이 터졌는데 그때 웃기면서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그러네. 내가 손이 크니까 뭔가 이런 걸 할 때 편하구나. 그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똑같은 손인데
남편의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제 손을 바라보는 그 관점이 달라진 거죠. 예전에는 싫다는 생각에 꽂혀서 그걸 몰랐는데 지금은 내가 살아가는데 너무나 도움을 주는 너무나 유익한 고마운 손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렇게 생각했더니 정말 이 큰 손에 장점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것에는 양면성이 있어요. 키가 작은 사람은 또 그 나름대로 귀여움이 또 있는 거고, 그래서 보호 본능이 또 일어나는 거고, 저 같은 이런 통뼈는 통뼈라서 또 나중에 나이 들수록 또 좋다고 하잖아요. 건강 면에서 또 잘 안 부러진다고 그런 얘기도 하고, 남들보다 덜 다치겠구나 약간 그런 생각을 또 해요. 물론 이게 너무 합리화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럼 어때요? 내가 일상에서 행복하고 내가 잘 지내면 됐지? 그쵸? 이런 관점을 전환해서 쓰임, 기능에 좀 관점을 두고 거기에서 고마움을 느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런 감각을 느끼게 되면서 이제 제가 막 다리를 이렇게 쓰다듬어 줬어요. 다리야, 고마워. 진짜 고마워. 미안해. 고마워. 고마워. 진짜 내 몸아 고마워. 손아 고마워. 미안해. 고마워. 애썼어. 고마워. 미안해.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때 되게 울컥하더라고요. 내가 그렇게 긴 시간을 이 몸을 미워하고 싫어하고 혐오하고 닥달하고 괴롭혔는데 몸은 진짜 언제나 내 편이었구나. 몸은 항상 나를 위해서 나를 살리려고 애쓰고 있었구나. 심장이 뛰는 거, 폐가 숨을 쉬는 거, 두 발이 내가 가고 싶은 곳에 데려다 주고, 또 내가 아플 때는 막 열을 내서 그 균을 죽여주고, 이 몸은 진짜 나 하나 믿고 있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나도 얘한테 잘해줘야겠다. 그러면서 제 몸이 더 귀하게 느껴지고, 고맙게 느껴지고, 잘 보살펴줘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내가 내 몸의 모습을 넘어서 그 기능에 한번 진심으로 감사해 보세요. 그게 나 자신을 정말 사랑하게 되는데 많은 도움이 됐어요. 그리고 세 번째, 저 역시 누군가에게 가해자임을 인식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남이 나를 평가하는 것은 굉장히 두려워하면서 내가 남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조차 인식을 못할 때가 많거든요. 저도 그랬어요. 예를 들면 길을 걸어가면서 그냥 무심코 지나는 사람들의 그 몸을 살피는 거죠. 저 사람은 다리가 되게 날씬하다. 저 사람은 비율이 되게 좋네. 저 사람은 비율이 되게 안 좋다. 이런 생각들을 자동적으로 반사적으로 하는 거죠. 통통한 사람이 뭔가 음식을 먹으면서 지나가면 그만 먹어야 될 텐데. 저렇게 먹으면 살찌는데. 이런 생각을 그냥 습관적으로 나도 모르게 사람들 보면서 평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그 생각들이 사실은 내가 갖고 있는 불안이나 결핍을 남을 통해서 자꾸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누군가가 여러분의 외모를 계속 지적하고 비난하거나 뭔가 악플을 단다. 그렇다면 정말 내 외모의 문제라기보다는 그 사람이 자신의 외모에 강박을 갖고 있어서 자꾸 그런 것들을 지적하면서 다닌다는 거죠. 사실 그건 그 사람의 열등감이나 결핍감을 그냥 드러내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남의 외모를 많이 지적하고 평가하는 사람일수록 사실 자기 외모에 컴플렉스가 많은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먼저 누군가를 평가하게 될 때 알아차리는 거예요. 나 또 이러고 있구나. 내 열등감, 내 결핍감, 지금 또 저 사람한테 투사해서 외모 또 평가하고 있었구나. 그리고 마음속으로 저는 사과를 했어요.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이어도 그냥 미안합니다. 건강하세요. 행복하세요. 당신 소중한 사람이에요. 라고 그냥 마음속으로 말해주는 거예요. 그걸 누구에게 들리게 가서 한다는 게 아니라 그냥 나 자신이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이 타인에 대한 존중감, 인간에 대한 존중감이 올라오면서 단순히 외모를 보기보다는 그 사람이 풍기는 전체적인 느낌, 그 사람의 표정, 그 사람이 올라오는 어떤 감정,
이런 것에 더 잘 집중이 되더라고요. 예쁘다, 못생겼다 이게 아니라 저 사람 표정이 참 밝다. 저 사람 지금 되게 기분이 좋구나. 저 사람 말투가 참 따뜻하네. 이런 것들이 느껴지고 생생하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제가 제 외모를 평가하는 습관도 점점 좀 줄어들더라고요. 제가 갖고 있는 다른 가치들을 좀 볼 수 있는 능력들이 계속 생기기 시작했어요. 네 번째, 남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거 말고 나를 위한 성취를 경험해 보는 거예요. 그동안은 남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것들, 하고 나서 후회되는 것들을 계속 해왔다면 내가 하고 나서 진짜로 기분이 좋아지는 게 뭘까? 아무도 몰라줘도 그냥 내가 좋은 거예요.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내가 정말 맛있어서 먹거나 좋아해서 먹는 게 아니라 무조건 칼로리 위주로 음식을 먹었었단 말이에요. 내가 좋아하지도 않는 다이어트 가공식품들, 그런 가짜 음식들을 먹었어요. 다이어트, 한약, 보조제 같은 것들을 먹었다면 이제는 진짜 내가 나 자신을 위해서 내 몸의 컨디션에 맞고 내 입맛에도 맛있는 요리를 직접 해서 먹는 거. 그걸 또 대충 혼자 먹는다고 아무렇게나 먹는 게 아니라 잘 차려서 먹는 거. 또 평소에 배우고 싶었던 거를 가서 뭐 배운다거나, 저는 그때 피아노를 한번 배워보러 가고 싶었는데 그래서 정말 등록을 하고 한동안 피아노를 배우기도 했었거든요. 또는 억지로 막 운동을 했었다면 이제는 내가 배워보고 싶은 운동 혹은 내 컨디션 안에서만 할 수 있는 짧은 운동을 그냥 15분만 하고 오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자꾸 내가 안 해본 새로운 경험, 그리고 하고 나서 더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유익한 것들을 목록을 적어 놓고 한번 해보는 거예요. 뭘 내가 당장 해보고 싶은지 그런 생각이 떠오르지 않는다면 질문해 보는 거예요. 난 어릴 때 뭘 좋아했더라? 난 뭐 할 때 제일 즐겁고 재밌었지? 가슴에 대고 내가 질문을 해보는 거예요. 기준은 이런 거예요. 그걸 하고 나서 기분이 좋아지나? 내 삶이 조금 더 좋아지고 있나? 나는 이걸 하면서 정말 나를 좋아하게 되나? 그러면 내 몸이 알아요. 나는 나를 속일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나는 사실 나한테 뭐가 유익하고 뭐가 안 좋은 건지 알고 있어요. 하고 나서 뿌듯하고 나에게도 좋은 것들을 한번 하나둘씩 실천해 보세요. 그 성취의 경험을 한번 가져보세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이 외모 강박을 갖게 된 그 상처받았던 나와 깊은 시간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은 강박을 가진 나 자신을 볼 때 무슨 생각을 하세요? 저는 예전에 외모 강박이 너무 심할 때 나는 왜 이렇게 유난스러울까? 정말 나는 내가 너무 못나고 싫다. 답답하다.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강박을 가진 나를 자꾸 싫어하고 밀어내는 게 아니라 왜 그런 강박을 갖게 된 건지를 깊이 들어가서 보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 강박을 갖게 된 이유가 있잖아요. 나의 모습을 거부당하거나 비난받아 본 그 경험 때문에 지금 나도 나의 외모를 비난하고 거부하는 거란 말이죠. 아무 원인도 경험도 없는데 그냥 나의 외모를 거부하는 사람은 없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외모 강박을 갖고 있는 나를 밀어내고 싫어하기보다는 내가 왜 이런 강박을 갖게 됐는가, 그걸 깊이 들여다보는 작업을 했어요. 나는 언제부터 나를 이렇게 사랑하지 않게 된 거지? 그때 그 어린아이의 마음을 가슴으로 직접 느껴줬거든요. 너무 서럽다, 억울하다, 너무 밉다 이런 마음도 올라오고, 그럼 그것들을 그냥 있는 그대로 다 느껴주는 거예요. 이걸 가만히 느껴주다 보면 이 몸에서 좀 편안해지는 게 느껴지거든요. 이제 원래 감정이라는 게 머리에 머무는 게 아니라 우리 몸의 감각이 기억을 하는 거예요. 이게 좀 어려우시면 이걸 그냥 노트에 써보는 것도 되게 좋아요. 내가 과거에 어떤 경험이 있었는데 그때 내가 어땠는지 그 상황도 쓰고 내 감정도 쓰고 올라오는, 가슴에서 올라오는 모든 말을 그냥 다 쓰는 거예요. 나 이래서 억울했고, 나 이래서 너무 속상했고, 너 밉고, 검열하면서 이렇게 순화해서 쓰지 말고 그냥 다 쓰는 거예요. 올라오는 대로 다. 이걸 하면 좋은 이유는
그동안 가슴에 억눌려 있던 감정이랑 그 상황에 대한 기억들이 나랑 한 덩어리가 돼서 있었는데, 그걸 써보는 것만으로도 나랑 좀 분리가 돼요. 내 눈앞에 나타나서 나랑 이렇게 분리가 되는 거죠. 이런 경험을 했으니 그럴 수밖에 없었겠다. 자기 혐오를 갖고 외모 강박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나 자신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게 돼요. 그러면서 스스로를 자책하는 게 아니라 인정해주고 수용해줄 수 있게 되거든요. 이것만으로도 나의 불안감이나 스트레스가 많이 줄어들고 내 마음에 여유 공간이 생겨요. 이제 막 억압됐던 것들이 분출이 되고 흘러가고 빠져나가게 되니까. 그리고 이거는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내 가슴으로 할 때 효과를 보시게 돼요.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은 제가 다른 영상에서 좀 더 길게 만들어 놓은 게 있으니까요. 요거 한번 나중에 보시면 도움 되실 것 같아요. 제가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다이어트하고 예쁘게 화장하고 피부 관리, 시술, 성형, 운동 이런 관리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결국에는 내가 행복해지고 싶어서 하는 거잖아요.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사람들한테 사랑받고 싶고 인정받고 존중받고 싶고 더 좋은 사람, 더 좋은 인연, 더 좋은 기회를 또 얻고 싶어서 하는 것들이잖아요. 그런데 한번 이걸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이렇게 좋은 사람, 좋은 인연, 좋은 기회들은 어떤 사람한테 끌릴까? 물론 외모도 하나의 요소예요. 첫인상에서 외모가 호감을 줄 수 있죠.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에요. 인형을 고르는 게 아니니까요. 우리는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과 서로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요. 그래서 사람을 오래 만나면 결국 보이는 것들이 있어요. 그 사람의 말투, 표정, 태도, 습관, 마음 씀씀이, 상대방을 대하는 방식, 자기 자신을 대하는 방식, 그런 것들이 다 모여서 그 사람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만들어요. 그리고 이것들이 모여서 외모보다 훨씬 더 강력한 영향을 주게 돼요. 저도 예전에는 외모만 예뻐지면 분명히 좋은 삶을 살게 될 거라고 생각했었어요. 근데 지금 다 겪고 나서 제 삶을 돌아보면요. 제 삶을 진짜 바꾼 건 외모가 아니었어요. 저 자신에 대한 관점을 바꾸고 저 자신을 대하는 그 방식이 바뀌었을 때 제 일상이 바뀌고 정말 나답게 행복해지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면서 또 나의 외면만을 보는 게 아니라 나의 진짜 내면의 가치,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주는 좋은 짝을 만나기도 했고요. 결국 내가 나를 진짜로 존중하고 사랑해줄 때 세상도 나를 그렇게 대해주더라고요. 우리 모두가 언제 죽을지는 몰라요. 하지만 분명한 건 우리 모두 다 죽는다는 거. 우리 다 시한부거든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소중한 시간들을 나를 미워하고 괴로워하면서 그렇게 보내지 말아요, 우리. 저도 이 깨달은 마음을 잊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꼭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여러분의 외모 강박, 자기 혐오를 벗어나는데 꼭 도움이 됐으면 하고요. 끝까지 긴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또 여러분께 정말 도움이 될 수 있는 좋은 정보, 좋은 영상 가지고 돌아올게요. 그러면 다음에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 안녕.